많아요. 뉴스가 많은데 첫 네네.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45%가 운명을 좌우한다입니다. 45%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그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 문재인 후보가 승승장구 중이죠. 오늘 경선에서 매직 넘버 45%의 득표를 넘으면 문 후보가 지지율 과반을 넘어서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결선 투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못 넘기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축포를 오늘 터뜨릴지 안희정 이재명 후보 가운데 누가 2위를 차지할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대선 이야기가 여기저기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네네. 박지원 대표도 나오고 김홍걸 민주당 통합위원장도 나오고요. 뉴스닥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포인트 뭐죠? 출장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뭡니까? 수임번호 503번이죠. 세평남짓 독방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습니다. 방문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변호인 측이 첫 번째는 심리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치소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올림머리에 의해서 미용사들이 청와대나 삼성동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출장에 매우 익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감 당일과 주말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렀습니다. 영치금과 책을 전달을 했는데 동생 박지만 회장이 변호인을 추가로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포인트 뭡니까? 세월호 목포의 눈물입니다. 세월호 목포의 눈물, 목포 앞바다까지는 왔는데 지금 땅으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3년 전 금요일에 제주 수학여행에서 돌아온다던 아이들이 지난 금요일에 목포 신항에 세월호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무태 가까이 도착한 세월호는 곳곳이 부식되고 처참한 모습이죠. 배안 객실은 20 내지 30cm의 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유류품들이 지금 펄에 섞인 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퇴적물 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됐고요. 어제는 이준석 선장 여권도 나오고. 네, 여권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해수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육상 거치를 할 계획입니다. 21개 구멍을 뚫어서 평형수를 배출해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데 선체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잠시 후에 선체조사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 준비해놨습니다. 이 얘기 좀 질문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남대서양 화물선 조난입니다. 브라질에서 3,0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한국의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호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데요. 이 스텔라 데이지호는 한국 선박회사에 물이 새고 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뒤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승선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국적자 2명은 구조가 됐지만 한국인 8명 등 22명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원 가족들이 그 선사의 늦은 늑장 구조 요청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요. 구용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가 땅 위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세월호 선체를 육상에 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세월호가 땅에 닿으면, 그래서 우리 손이 닿는 그곳에 도착을 하면 최우선 과제는 미수습자 수습, 또 침몰 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될 겁니다. 이걸 해낼 사람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장 10개월 동안 위원회를 이끌 분 김창준 위원장 오늘 연결을 해보죠. 김창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선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는 거를 허용하겠다. 어제 그렇게 밝히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훼손이 더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추가 천공 우려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더 구멍 뚫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그 선체 조사에는 기본 선체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상 유지 이 원칙은 맞는데 지금 이제 선체 조사를 하려면 우선 이 육상 거치가 돼야 되는데 일단 배가 땅으로 올라와야죠. 땅에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이 천공을 해서
이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땅에 못 올라온다 하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의한 거죠. 배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더 줄어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500톤 내지 600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600톤은 더 줄어야 들어올릴 수 있는데 네. 결국 구멍 뚫어가지고 무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줄이는데 저희들이 현상 유지라 하는 거는 이제 이 화물창 그 D데크에 이제 뭐 뻘과 뭐 물을 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화물창에는 저희들이 현상 유지라는 건 화물을 유지하라는 얘기지 뻘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선체 조사 목적상 그 현상 유지라는 거는 이제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데 있는 건데 뻘이라는 건 나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뻘을 빼는 것은 사실 증거 가치와는 조금 무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바탕에 깔고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가족은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선체를 어쨌든 훼손하는 과정인데 구멍 뚫는 과정인데 그거를 왜 우리 협의 없이 결정을 하느냐? 글쎄 이제 뭐 유가족분들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 아마도 이제 저희가 뭐 사전에 좀 뭐 말씀을 드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일 자정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지만 말로 하는 건 아니고 과연 그러한 배출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저희가 감정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무게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갖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은 담보된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혹시 선체조사위라는 거는 해수부가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고 감독을 하는 게 역할인데. 맞습니다. 맞죠. 네. 구멍 뚫으라는 게 그동안 해수부의 쭉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아니 선체조사위가 혹시 해수부한테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실질적인 주도권을 해수부가 쥐고 흔드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전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한 결정이고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죠. 예를 들어서 뭐 그저께 차량이 일부 지금 땅에 내려고 좀 뭐 반출했지 않습니까? 좌현 램프에 있던 화물 일부를 지금 해수부가 외부로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제 엄중히 항의하고 왜 우리한테 절차도 없이 이렇게 통보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항의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빨리 육상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붙여서 일단 천공을 하자라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동의한 거죠.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일단 해수부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봐야죠. 충분히 조사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세월호 땅에 오를 겁니다. 어쨌든 오를 거예요. 오를 텐데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미수습자 수습, 또 선체 조사 해야 되죠. 그렇죠.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선체를 절단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절단을 해서 미수습자를 수색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존한 채 수색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게 이제 저희들 그 조사위원 전원이 일치해서 공감을 갖고 있는데. 절단 반대, 객실 분리 반대. 반대죠. 근데 이제 지금 아시는 대로 해수부와 코리아 살비지 간의 계약은 절단을 전제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죠. 왜 계약을 애초에 그렇게 했죠? 저희가 알 수 없죠. 저희가 이제 조사위가 생긴 게 지난 그 28일 지난 화요일이니까 저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또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라고 했던 걸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상하이 셀비지 쪽이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상하이 셀비지도 뭐 해수부가 이렇게 그 절단하지 말라고 하면 뭐 별 이유 없이 수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뭐 경쟁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한 다른 경쟁업체에서 조금 이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수부에서는 또 미수습자 가족들도 그렇고 미수습자 수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객실 분리 아니냐라는 얘기를 초반에 하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뭐 기본적으로 그 해수부의 안은 이제 뭐 배가 바다에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을 때 한 결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인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3일 전에 이제 반잠 주선에 승선을 해서 선체를 둘러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절단하지 않고도 그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진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해수부와 코리아 살비지 계약은 인양되기 전에 물속에 있을 때 계약을 한 것이고 저희는 보니까 인양된 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 아니 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뭐 진입로도 막혀 있고 특히 미수습자가 많을 걸로 보이는 객실 쪽은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던가요?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제안은 뭐냐면 그 내부를 보기 위해서 로봇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진입로를 일단 뚫어서 조금씩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 미수습자 가족들하고는 얘기가 다 되신 거예요, 그 부분? 그분들하고는 이제 4월 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해수부의 최종 그 답변을 듣고 4월 5일 날 만나 뵙고도 이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어쨌든 선체조사위의 입장은 절단 없이 수습하겠다. 예, 그렇죠. 이쪽 입장. 하다 안 되면 그때는 절단도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진상규명이잖아요. 선체 절단을 해버리면 뭐 정기배선 잘라지고 그 배관 잘라지고 이러면 이게 진상 규명이 안 되겠죠. 뭐 그거 가지고 조사했을 때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내놓으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중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그 선박 주변 갑판에 쌓여있던 펄을 제거하다가 이준석 선장 여권하고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양호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선체 안에 있을 미수습자의 유해들 또 유류품들 상태도 이거 예상보다 양호할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어떻게? 어째 그거 외에도 신발이나 뭐 화장품 샘플이나 그다음에 무슨 휴대폰도 나왔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꽤 하여튼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충분히 있는 그런 유류품 회수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언뜻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빼다가 펄 빼다가 거기에 뭐 유해 같은 거 섞여 나올 이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조사위에서 그 유해 발굴 전문가를 어제 입회를 시켰습니다. 송장근 씨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그 작업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을 했죠. 제가 그 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콸콸콸콸 하나하나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밑에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인양된 이후에 서서히 이렇게 쌓여 있는 그냥 이렇게 액상 이제 걸쭉한 이런 물 같은 그런 뻘입니다. 그냥 쌓여 있고 이렇게 제가 그 잠수전에 승선했을 때 그 뻘이 떨어지는 그 모습 못 봤어요. 이제 그만큼 이렇게 이제 고정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퍼내면서 하나하나 퍼내면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확인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권도 찾아내고 신발도 찾아내고 화장품 샘플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눈 올 때 이렇게 플라스틱 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유골에 어떤 손상이 안 가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참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유가족들 세월호 가까이에서 보고서 오열하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가슴 아프죠. 선체조사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에서 각오세요? 지금 이게 참 우리 앵커도 잘 아신 대로 이제 조사는 참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뭐 검경 조사, 그다음에 법원 판결, 그다음에 뭐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 조사위가 우선 이제 꾸려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행한 일이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초기 대응을 이제 실패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이제 의혹이 계속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제 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위의 기본 방침은 철저한 투명한 조사, 그리고 공정한 조사,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하겠습니다. 방향타가 고장이 났었을 가능성, 조탁이 고장 가능성, 또 뭐 외부에서 압력이 주어졌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왔었거든요. 나오죠.
이거 다 열어놓고 수사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고급둔에 의해서 이미 다 조사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보고서를 재검토한다는 게 예.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보관은 그 외국의 그 세계 최인류 전문가를 일단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예. 우리 국내 어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기존의 조사를 재검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배가 끌어올려지기 전에 진상조사 결과는 급변침이었잖아요. 급변침에 의한 침몰. 그렇죠. 그렇죠. 네. 요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검경수사본부는 그 조타수의 과실이라고 그랬고요. 예. 대법원 판결은 그 기계적인 결함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예. 대법원에서 지적하는 대로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문적인 이 어떤 의견을 받아야겠죠. 예, 예.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물론이죠. 원점에서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수습자 수색 확실하게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김창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선체에다 구멍을 내야지 또 빨리 배를 무트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너무 무거워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협의할 건 하고 신중하게 가자라는 문자를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요. 예.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럼요. 무슨 9430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중함을 주문하셨습니다. 선체조사위에서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정치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정치권의 막말, 이 험한 말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정치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인데요. 그렇죠. 이 별명이 홍트럼프. 이 스스로 우파의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꿈꾸는 한국의 정치인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침없는 말로 트럼프가 대통령 됐듯이 나도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트럼프가 되면 나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정치인들의 막말은 사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거침없는 말로 주목도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니까요. 예. 최근에도 탄핵 정국에서 막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막말하면 김진태 의원이 했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사례를 열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로 아주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사실 차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죠.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얼치기 좌파다. 뇌물 정권 이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나는 천민 출신이고 무지렁이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막말은 아닌데요. 이건 겸손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자기 자신을 한 거니까. 겸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서민들한테 친숙한 어떤 표현과 어투로 지금 굉장히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볼 때는 주목에는 성공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행간에서도 지금 몇 번째 다룹니까. 예. 트럼프를 꿈꾸는 정치인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트럼프가 막말에서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입니다. 아니 근데 막말로 유명해진 게 사실이긴 사실이잖아요. 악명이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유명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막말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미국민들의 불만과 욕구를 잘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불만이나 분노, 욕구를 아주 심하다 싶을 만큼 그대로 말에다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확실히 긁어주는. 맞아요. 거친 말이긴 했어요. 거친 말이지만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건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 부족하고 경제 불황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오면 더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정서에 편승을 해서 나 난민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백인 하류층 정서를 대변했는데요. 예. 뭐 자유무역으로 시작해서 한 198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고 건강까지 잃은 백인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좀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긴 한데 레드넥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목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일하면서 벌겋게 목이 익은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백인 농부들 이런 걸 대변하는 정서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말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불만 심리, 불만 욕구 막 이런 것들을 잘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표를 얻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 막말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무턱대고 막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호감만 부를 뿐이죠. 비호감만 될 뿐이죠. 네,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그냥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네. 막말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뭔가 시원한 불만 제거의 그렇죠. 역할을 하느냐, 해소 역할을 하느냐. 자유무역 이제 안 할 거야, 보호무역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제조업 쪽에 있는 백인들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그 뒷부분에 겁니다. 핵심은 빠져있고 오히려 막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 초라한 결과를 낼 거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가 뭡니까? 두 번째 행가는 트럼프가 지금 탄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란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반전 분석이에요? 아니, 트럼프 최근 지지율 보세요. 얼마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까? 어허.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거든요. 예. 오죽하면 뭐 취임 몇 달 만에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막말이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자고로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대선은 지금 심각합니다. 비호감도가 50에서 한 80% 이르는 후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들 과연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들한테 형님 하고 엎드릴 수준의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높아서 대통령 된 게 아니다. 사회 불만층, 분노층 정서를 대변하면서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말에 지금 끝은 좋지 않다는. 네. 그러니까 당장의 지지율에 목매서 막말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비호감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뭐 굳이 막말을 해서 대통령 될 수 있다면 뭐 욕쟁이 할머니가 대통령으로 나서야죠. 그렇게 되네. 스트롱맨이 되겠다는 정치인들 마지막 행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전 세계가 뒤로 나자빠질 일이다.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에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소식으로 막 타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독재자의 딸의 비참한 최후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바로 그날 홍준표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스트롱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랬죠. 이게 스트롱맨이 강한 정치가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스트롱맨이 독재자란 뜻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충격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독재자의 딸이 구속됐다라고 타전되던 그날 난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독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가득한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데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지사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당의 대표 선수로 확정을 했죠. 이제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인데요. 먼저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어제 서울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승리를 하면서 6연승으로 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안 전 대표가 답을 하면서 이걸로 주말 내내 논란이 상당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니 이건 좀 사소한 질문인데 먼저 좀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의 연설 스타일이 바뀐 게 화제입니다. 상당히 저음 발성으로 굉장히 강한 발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훈련을 받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기자들도 국민들도 의문을 가져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래 그분이
의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 그래서 그렇죠. 컴퓨터 바이러스도 연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국민 젊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듯 자기가 습득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전문가한테 훈련받은 거 아니고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 발성법이? 네,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다 하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굉장히 그 과학자라서 그런지 네. 탐구력이 강하죠. 네. 과학 발성이었군요. 그 발성.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은 사실상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박근혜 사면론이 한바탕 논란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예. 지금 현재 사면 같은 것은 거론하지 않지만 예. 그러한 것은 사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경제인들에게 사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 문재인 대표가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주저하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 소위 사후 보장을 한 것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야기군요. 국정농단 그렇죠. 게이트 시작됐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예. 안철수 대표나 저나 우리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냐면 사면의 원칙이야 사면위원회 통하는 게 맞죠. 원론적인 얘기 맞죠. 하지만 사면권이란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위원회라는 거는 형식적인 기관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안 전 대표도 충분히 아는 사실일 텐데 결국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란 말은 이른바 박근혜 동정표 그쪽 표 보수표를 고려해서 한 발언 아니냐. 표 얻으려고 한 발언 아니냐. 후보는 지금 현재 예.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꼭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양강 구도로 가서 2, 3% 오차 범위로 문재인 안철수가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사면만 하더라도 성완종 회장 사면 때 방금 김현정 앵커께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예. 이건 초등학교만 나오면 아는 사실을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했다. 라고 했다가 얼마나 혼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라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러한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면권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남발하지 않겠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겠다. 지금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예. 민주당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와전됐고 잘못되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 쪽에 무슨 얘기인지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알면서도 좀 초조해서 물고 늘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최근 언론이 국민의당 띄우기 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말이 추미애 되겠어요? 대표가. 민심이 국민의당을 띄우고 있지. 알겠습니다. 초조해서 이 사면론 무슨 얘기한 건지 다 알아들으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억지 쓰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나라에 비리가 몇 가지가 많지만은 이해창의 아들 병역 비리, 최순실의 딸 입시 비리, 문재인의 아들 취업 비리 이러한 것을 얘기하니까 또 문재인 대표가 부산말로 마 고마해라. 예, 아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회장이 저축은행 관계됐을 때 의혹을 제기하니까 자기 동생이 관계없다 하니까는 내 동생이 관계없다 하니까 말하지 마라 하는 독재자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에게도 사면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마 고마해라. 이게 무슨
국민과 언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예. 안철수 대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서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과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보장, 예, 예. 아들 취업 비리에 대해서 막 고마해 하는 것은 제2의 박근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아니 자꾸 이거 10년이나 된 의혹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는데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제가 알고 있기라도 3번 변했어요. 2명이 응모해서 1명이 됐다. 1명만 임명해서 1명이 됐다. 예? 또 4, 5년 전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나왔을 때 TV 토론에서 20명이 응모해서 1명이 됐다. 자기 아들이. 예. 이게 말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시원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죠. 고마해라 이렇게 말을 막느냐 이 부분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게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마해라가? 고마해라가 독재적 발상이죠. 제2의 박근혜 발상 아니에요? 자기 동생의 의혹을 제기하니까 내 동생이 말했으니까 말하지 마라. 예? 뭐가 달라요? 아니 10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보도 안 보셨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김현정 앵커도 굉장히.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거.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오늘 평상. 저는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지지하는. 답지 않게 김현정 앵커가. 예. 굉장히 두둔하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오해시고요. 제가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국민의당에서 지금 뭔가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자료를 여쭙고 싶어서 제가 좀 강하게 물었습니다. 뭘 가지고 계십니까? 당 차원에서 예. 그러한 일종의 네거티브 팀이 있거나 그러한 일은 제가 당대표로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 관계자들이 그러한 것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예예. 그래서 저도 기자들에게 그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해명했으면 좋겠다 하고 선의의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지금 현재 공개해서 예. 당 차원에서 네거티브 전략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 가지고 계시다는 자료가 대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증빙 자료입니까? 그 말씀 답변하는 자체가 예. 벌써 김현정 앵커가 파놓은 그 굴 속으로 저를 유인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주말 사이에 아주 논란이 커졌고 그게 뭐냐. 빨리 그걸 깨끗하게 내놔야지 논란도 덮어질 텐데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커진 게 아니고요. 예. 5년 전에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가 나왔을 때 경쟁을 할 때 TV 토론에서 말씀하신 자료가 이제 나온 거예요. 언론에 의거해서. 손수조 후보하고 붙었을 때 예. 그때 TV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자료. 그렇죠.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는 예. 약 20명 정도가 응모를 해서 예.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채용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랬었죠. 예. 이렇게 얘기했다.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 한 사람이 응모해서 한 사람이 됐다. 또 두 사람이 응모해서 한 사람이 됐다. 예. 그리고 심지어 다른 당에서 그 일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하. 예. 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증빙 자료라는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면은 이건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뭐를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은 예. 그렇지만 저는 그분에게 아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아직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더 질문을 드려도 그게 어떤 건지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이 정도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도록 하고요. 백지원 의원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1대1 구도가 되면은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는 싸움이죠. 이기는 싸움입니까? 근데 그리고 1대1 구도라고 하는 것은 예. 나머지 3당의 후보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강 구도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2강 구도. 그 나머지 후보들과 그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단일화는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현재 정체성 문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하고 다 합쳐도 문재인 후보만큼 지금 안 나오는데 좀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아니 그것은 옛날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 후보로 살아있는 상태의 다자구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오늘 확정될 것이고 저희는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버겁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 또 수도권 확정이 문재인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런 분들이고 우리 당 후보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장길환님 사면위원회라는 걸 언급한 게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국민들한테는 들릴 염려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초조하면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2678님의 문자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면 논란이 얘기가 컸고 또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갑니다. 이번 주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결정이 납니다.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오늘 수도권 경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45% 이상을 오늘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확정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이 1위가 뭐 2위에게 추격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상황.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위 싸움은 많이 치열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사실상 1위가 정해진 거 아니냐. 조금 어렵지 않겠는 결선 투표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인 가운데 각 당의 본선 주자들이 거의 정해지면서 이른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양자 대결이 성사가 되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반문 세력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진 분들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는 뭐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저 기사거리로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로 1대1로 문재인 안철수 해보면 진짜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던데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하나도 없고 두 사람만 남는다고 했을 때의 얘기고 그리고 또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찍을 데가 없어서 안철수 후보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떨어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가 뭐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에게 갔다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마땅한 후보를 못 찾고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일단 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난관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마치 언론에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계적인 단일화, 정말 물리적인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거다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인데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럴듯하지.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유권자들이 알아서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후보들이 많이 했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 어떤지 확인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의 그 사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질문을 받고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얘기인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는 진짜 안철수 대표가 무슨 사면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오도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단순히 그것보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 보수층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작전으로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안철수 의원이 예? 자기가 처음에는 강하게 의견을 냈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좀 바꾸면서 예? 중도나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말 바꾸기 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는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문재인 대표도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죠. 명예로운 퇴진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겠다 이런 식 발언하시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답하시겠느냐. 예. 상황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기 전 얘기고 또 전제 조건이 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순순히 물러나서 나라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고 나간다면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가 요즘 좀 뜨는 분위기니까 초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조해서 지금 어거지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초조한 쪽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 쪽인 것 같은데요. 어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 처음에 탄핵 때 그 탄핵을 먼저 외치던 분이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했던 분이 이 최근에 와서는 나는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가지 않았다. 둘 다 정치인이 갈 곳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당 토론회에서 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슬쩍 바꾸면서 자기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합의문 사인까지 하고 왔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예. 네, 그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고 양쪽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이 사면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다. 이거는 남용권을 막자라는 데 방점을 찍은 거다. 요 얘기를 확실히 하긴 하셨어요. 근데 김홍걸 위원장님. 예. 국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그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고마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독재자적인 발상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답 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대답을 피해왔다면은 지금 최근에 불거져 나온 일인데 대답을 바로 그냥 피하고 묵살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오래전 일이고 이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이 불법성 같은 것은 나오질 않은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아들 문제 때문에 죄 없이 곤욕을 치른 것을 보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 죄도 없는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분노의 표현이 아닌가. 공격하려면 당사자를 하지 왜 잘못도 없는 가족을 건드리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감사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였나요? 이쪽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기간이 틀리다든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이유로 아예 제대로 조사가 안 들어갔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고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수상하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이건 분명히 본선에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국민의당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자료가 있다면 내놔라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은? 그렇죠. 있다면 내놔라 얼마든지 답 주겠다 이 입장이세요? 그렇죠. 예. 마 고마해라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잘못도 없는 죄 없는 가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떤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일까지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가 말을 몇 번 바꾼 적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럼 20명 중에 2명이었다 해서 그걸 또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났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공격 포인트인데 오래된 일이어서 가물가물하다 이거 말고 조금 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문재인 대표 측에서 하셔야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이제 본선 시작되면은 아마 이런저런 부분들 정책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유, 이제 선거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할 일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원 유세 같은 것도 좀 다니셔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 지원 유세는 이번에 또 보궐선거가 또 4월 12일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고. 혀가 약간 지금 꼬이신 듯. 많이 필요하시죠. 월요일 월요병을 이기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다. 허성모 소장님.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까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대선 구도가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죠. 돌풍은 결국은 별다른 이변은 없었던 거예요,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그걸 언론들이 돌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본선도 이변 없이 끝날 것인가? 우리 상한가, 하한가 얘기하면서 더 풀어가 보죠. 그러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우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누가 봐도 민주당에는 문재인,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 두 후보는 제외하고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틀을 아예 룰을 정해봤어요. 서성무 소장님 좀 고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또 그 그림자가 다시 양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상한가, 하한가 말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은 누구 뽑아오셨어요? 저는 약간 특이하긴 한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을 잡았습니다. 김수남 총장? 예. 저는 지금 두 분 지금 상한가예요. 알고 답하신 거죠? 예. 알고 답하신 거죠. 조금 어색한 상한가들을 뽑아온 것 같은데. 허 소장님. 예. 아니 문재인 후보 제외라고 그랬더니 바로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뽑아오시면은 이거 사실은 오늘로 경선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로 안희정, 이재명 두 분하고는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한가입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한 번의 경선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선에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에요. 이제 50대 중반에 겨우 들어가는 그리고 단체장으로서 전도가 양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면은 또 패자로서 승자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면은 정말로 훌륭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직 오늘 경선이 남아 있는데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나 지나간 경선의 결과들을 쭉 반추해 볼 때 오늘로서 거의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이 두 분의 오늘 선거에 끝나자마자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선거운동에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선 전체에 대한 또 그리고 이 대선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내놓으실 거라고 보고요. 승자인 문재인 대표의 메시지보다 패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 두 분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 두 분이 내놓는 메시지가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하, 그 승복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분들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거다. 당의 미래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미리 주겠다 이 말씀. 근데 이준석 위원장, 정치에서 다음이라는 거를 장담할 수 있어요? 없을 뿐더러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의 약점이 노출이 됐죠. 이번에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근데 이걸 또 이제 다음 대선이랑을 놓고 혹시 생각한다면은 사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커버하기가 쉽느냐? 그럼 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두 분 플러스 거기다 뭐 제 생각엔 박원순 시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사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더불어가지고 이번 경선 과정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정치에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 과정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건 문재인 대 안철수.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 1대1 구도, 양자 구도만 되면 그다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뭔고 하니 이미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어렵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안희정 표들이, 지지표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표로 옮겨가고 있다.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양자 구도만 되면 해볼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예정된 거죠. 양자 구도는 뭐 생기지 않는 가상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요. 이번 선거는 최소한 4자 구도나 5자 구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양자 구도 어렵다고 보세요, 소장님? 저는 뭐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두 분 다? 네, 그렇게 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4자 구도거나 또는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5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안티를 위한 어떤 단일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단일화한다는 비문연대, 반문연대. 이게 사실 총선에서도 잘 나오는 구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데 과정을 빼놓고 되기만 하면 난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반문연대로 뭉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양보할 거냐 이런 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점 때문에 안 되는 거 과정이 어려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치가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선 후에 꽃 이어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고 꽃 이어서 또 지방선거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각 당이 자기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 바로 대선과 더불어 사라지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허 소장님은 일단 양자 구도는 말도 안 된다. 몇 자 구도 예상하세요? 최소한 4자 구도. 최소한 4자. 최소한 4자라고 할 때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생각하시는 그 가능성은 일부 남아있다. 지금 이제 이준석 위원장 표정이 썩 박지가 않아요.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안 되겠습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뭐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처럼 계속 언급했다 이렇게 있는데 친박 세력이 청산됐을 때 그걸 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과정이 거의 80%입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는 얘기하잖아요. 이미 정리된 거다 친박 세력은 탄핵과 함께. 그 현실 인식이 정상입니까 그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도 아니면 못 하겠다라는 거. 못하겠다. 결국은 그 5자구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4자도 안 될 거다. 뭐. 제 생각에는 뭐 누군가 후보를 포기해가지고 뭐 단일화 구도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협상에 의한 단일화 뭐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자 구도 내지는 5자 구도 허성무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아예 4자도 어려울 거다. 5자 구도 쪽에 거셨어요. 국민의당의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겠네요. 이 얘기 들으면서.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로 가죠. 김수남 검찰총장한테 어떻게 상한가를 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이 통과되어가지고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다들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구속되었으니까 이제 사표를 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사퇴할 거다. 그런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마음이 지금 복잡할 것 같아갖고 저는 상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사퇴하는 게 맞다는 주변에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의 지휘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좀 지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결과물까지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뜻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김수남 예. 총장의 어떤 검찰 조직의 어쨌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키는 역할. 검찰 조직을 지켜나가는 역할. 거기에는 전제가 따라요. 무슨 전제? 왜냐하면 검찰이 제사를 도려내야만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수남 본인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제사를 도려내기에는 우병우 구속이라는 문제가 딸려 있는 것이고 예. 우병우를 그렇게 검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하고 또 우병우가 국정농단을 방임하거나 또 어쨌든 방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여하도록 도와준 예. 검찰 내부의 핵심 한두 명까지도 정리하는 역할을 김수남 총장이 해주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지금의 검찰에 있는 다수를 구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사실 계획이다.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그 복잡한 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나 사퇴하고 끝날. 지금 그냥 가가지고 그냥 네. 끝내고 나가서 이제 뭐 변호사 개업하고 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어떤 미션이 아니라 아하.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 미션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맞네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금 이제 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말끔히 해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끝내야 그나마 검찰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잘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죠? 아, 예, 그렇죠. 당연하죠. 뉴스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세밀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넘어가 보죠. 허 소장님. 네. 하한가는 이번 주 누구 주셨어요? 한교안 근행 대행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자주 나오네요. 이분 또 나왔습니까?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저는 뭐 사실 홍준표 후보. 아 이분도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두 분. 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그럼 저 풀고 갈까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상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독배를 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실 2007년도 대선 때 예. 거의 뭐 그냥 당선은 당연히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고 후보가 누구 되느냐로 경선에 이제 바빴던 그 시기에 정동영 후보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후보로 됐을 때.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판세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거는 예.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결국에는 최다 득표자 패배를 당하면서 사실상 예. 그 뒤로 굉장히 수직 상승하던 정치 커리어가 꼬이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내리막길이었죠. 그렇죠. 근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이 지금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선거 결과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 정당 후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예, 예.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 이렇게 나가면요, 또 대선 끝난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축출될 명분이 또 생깁니다, 보면은. 당에서 지금 앞으로 그런 예. 공로를 뭐 어려운 선거에 나가서 져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당 안에 우군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군이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독배라고 하지만 독배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TK가 무주공산입니다. 보수와 TK가 무주공산인데 그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 설사 이번 대선에서 지고 독배를 하더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사람만 남는다면 어쩌면 화려한 그 맹주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이제 노린 건데.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과 저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결국 TK의 무주공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보가 없을 것이라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안 될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처럼 오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홍준표 지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보수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하려고 그러면요. 예. 포용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흔히 하는 게 난사거든요, 보면은. 난사 막 그래요, 맞아요. 그 난사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럼 2011년에 그때 홍준표 지사가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네. 후보가 뭐 2010년인가요? 그때 나경원 의원이랑 경쟁하면서 했던 말이 뭐 11년에 그 뭐 얼굴에 분칠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에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네.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옛날에 뭐 네. 안상수 대표한테는 뭐 옆에 개 때문에 옆 주민과도 뭐 화해 못 하시는 분이 그거 그런 거 다 기억하세요 하나하나를. 이게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정치 커리어를 네. 가지신 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언행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내가 돈 먹었으면 자살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데 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꼭 재밌는 방송이라서 유익한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재미는 있는데 기억에는 남는데 유쾌한 기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시청률은 높을 것 같지만은 이게
또 애들까지 볼 수 있는 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 당의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가 됐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고요.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는 황교안 대행 주셨어요? 예, 뭐 권한 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마무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욕심인지 모르는데 이 인사에 있어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방통위원 인사가 또 문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영수 미래창조과학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방통위 위원이 뭐 별거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이고 이 상임위원들은 굉장히 이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방송을 좌지우지할 그렇죠. 정도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종편들의 이제 재인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주느냐, 채널을 없애느냐 이 정도까지. 뭐 아주 방송국 문을 닫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인데 그게 이제 대통령 임명, 뭐 여당 임명, 야당 임명, 그다음에 뭐 그 국회의장 임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서 미리 자기들이 한두 명을 임명을 해버리면은 전체 이 가반을 미리 차지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의 색깔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뭐 예전에 오히려 뭐 시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그래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 대행이 대통령을 대행해서 인사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아니 시계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중요한 자리를 인사해놓고 나가는 것보다? 아니 그 권한 대행이 인사를 한 사례는 있어도 시계 만든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그게 좀 어색했다 이런 거고요. 사실 그래도 이런 인사는 매우 정치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맞죠. 논란을 일으킬 만은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뭐 목포에 그 가서 세월호 유가족 만나는 것도 그것도 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어요. 결국 정해진 문으로 나오지도 않고 다른 문으로 도망가듯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만나달라고 했는데 피하면서 도망 나오듯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 거죠.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해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정리가 안 되고 상황이 개강되었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돌파하는 게 주어진 지도자의 몫인데 그런 걸 회피하는 것은 결국 이 큰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 뭔가 난처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성격, 저도 정치를 이제 지역구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저는 보통 어디 다닐 때요. 지역구민 조금이라도 더 만나려고 일부러 마을버스 타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어색하신 거죠. 정치를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쭉 만나다 보면은 막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니들 왜 그래?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만나는 게 나은 거죠. 당연하죠.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김종필 전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허업이다. 뭐 할 거 다 하시고 뭐 좋은 일 다 하시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허망하니까 허업이라 했는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정치는 욕업입니다. 욕 먹는 게 일이에요. 욕업이다.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욕을 먹어야 돼요. 그 욕을 잘 먹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 민원을 잘 설득해내고 받아주고 그것을 풀어주는 게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도리인데 그 욕을 피하고 싶으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황교안 대행은 아직 욕 먹을 준비는 안 돼 있네. 정치인들 준비는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그런 예를 들어 국무총리 정도 되면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서울역 같은 데 갈 때도 기차 타러 갈 때도요. 승강장에 이렇게 차를 대고 이러지 않고요. 저는 에스컬레이터 손도 흔들고 이렇게 쓰죠. 이제 좀 그런 게 재밌거든요. 아직까지는 정치하면서. 근데 그런 유형의 그 정치를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 해보죠.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번에 이제 권한대행 끝내고 나면 그 다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전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정치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치권으로 갈까요? 이번 스타일상? 당장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없어가지고 김항식 총리 차출하려고 친박이 노력했던 것처럼 당장 제 생각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으로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 되는 곳에서는 영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후보로. 그럼요. 뭐 자리. 아마 예정된 수순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서울시장 자리. 그렇죠. 거기를 그럼 이제 욕 먹을 준비 좀 하셔야겠네요. 그 욕도 훈련이 돼야 잘 먹습니다. 그게 진짜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항식 총님도 굉장히 그 인품이 좋다고 이제 소문난 분인데 반대로 또 이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표를 얻어내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정치인이라면 욕 먹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 그래 그 말 때문에 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정치인이 욕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자고 나면 먹는 게 욕인데. 자고 나면 먹는 게 욕이면 그래도 정치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가치를 건의 있게 배분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건의 있게 잘 배분해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욕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특정하게 왜곡되게 배분을 하면 뭐 쏟아지는 욕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평론을 하고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그 욕을 각오하지 않으면 평론을 할 수가 없죠. 지금도 욕 문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지도 않은 말로도 욕먹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뉴스닥에서 제가 친박 세력 이 태극기 집회가 돈 받고 동원됐다는 얘기를 했다는 뭐 그 거짓 뉴스가 돌아가지고 그 안에서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 할 리가 있습니까? 친박들한테 또 욕먹고 그러셨어요? 많이 욕먹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들의 욕을 먹으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욕의 정치학 강의한 편 들은 느낌입니다. 뉴스닥 욕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 짓죠. 뉴스닥 보드 상한가 보드에는 안희정과 이재명, 김수남 총장 그리고 하한가 보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지사 올리면서 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좀 토닥토닥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대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많아요. 뉴스가 많은데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45%가 운명을 좌우한다입니다. 45%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그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 문재인 후보가 승승장구 중이죠. 오늘 경선에서 매직 넘버 45%의 득표를 넘으면 문 후보가 지지율 과반을 넘어서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결선 투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못 넘기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축포를 오늘 터뜨릴지 안희정, 이재명 후보 가운데 누가 2위를 차지할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뭐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대선 이야기가 여기저기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네네. 박지원 대표도 나오고 김홍걸 민주당 통합위원장도 나오고요. 뉴스닥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포인트 뭐죠? 출장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뭡니까? 수임번호 503번이죠. 세평남짓 독방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습니다. 방문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변호인 측이 첫 번째는 심리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치소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올림머리에 의해서 미용사들이 청와대나 삼성동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출장에 매우 익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감 당일과 주말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렀습니다. 영치금과 책을 전달을 했는데 동생 박지만 회장이 변호인을 추가로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포인트 뭡니까? 세월호 목포의 눈물입니다. 세월호 목포의 눈물. 목포 앞바다까지는 왔는데 지금 땅으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3년 전 금요일에 제주 수학여행에서 돌아온다던 아이들이 지난 금요일에 목포 신항에 세월호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무태 가까이 도착한 세월호는 곳곳이 부식되고 처참한 모습이죠. 배안 객실은 20 내지 30cm의 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유류품들이 지금 펄에 섞인 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퇴적물 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됐고요. 어제는 뭐 이준석 선장 여권도 나오고. 네, 여권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해수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육상 거치를 할 계획입니다. 21개 구멍을 뚫어서 평형수를 배출해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데 선체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잠시 후에 선체조사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 준비해놨습니다. 이 얘기 좀 질문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남대서양 화물선 조난입니다. 브라질에서 3,0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한국의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호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데요. 이 스텔라 데이지호는 한국 선박회사에 물이 새고 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뒤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승선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국적자 2명은 구조가 됐지만 한국인 8명 등 22명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원 가족들이 그 선사의 늦은 늑장 구조 요청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요. 구용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가 땅 위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세월호 선체를 육상에 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세월호가 땅에 닿으면, 그래서 우리 손이 닿는 그곳에 도착을 하면 최우선 과제는 미수습자 수습, 또 침몰 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될 겁니다. 이걸 해낼 사람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장 10개월 동안 위원회를 이끌 분 김창준 위원장 오늘 연결을 해보죠. 김창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선 네?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는 거를 허용하겠다. 어제 그렇게 밝히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훼손이 더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추가 천공 우려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네. 어떻게 최종적으로 더 구멍 뚫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그 선체 조사에는 기본 선체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상 유지 이 원칙은 맞는데 지금 이제 선체 조사를 하려면 우선 이 육상 거치가 돼야 되는데 일단 배가 땅으로 올라와야죠. 땅에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이 천공을 해서 이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땅에 못 올라온다 하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의한 거죠. 배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더 줄어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500톤 내지 600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600톤은 더 줄어야 들어올릴 수 있는데 네. 결국 구멍 뚫어가지고 무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줄이는데 저희들이 현상 유지라 하는 거는 이제 이 화물창 그 D데크에 이제 뭐 뻘과 뭐 물을 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화물창에는 저희들이 현상 유지라는 건 화물을 유지하라는 얘기지 뻘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선체 조사 목적상 그분들하고는 저 4월 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해수부의 최종 그 답변을 듣고 4월 5일 날 만나 뵙고 이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어쨌든 선체 조사위의 입장은 절단 없이 수습하겠다. 예, 그렇죠. 이쪽 입장. 하다 안 되면 그때는 절단도 생각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진상 규명이잖아요. 선체 절단을 해버리면 뭐 전기배선 잘라지고 그 배관 잘라지고 이러면 이게 진상 규명이 안 되겠죠. 뭐 그거 가지고 조사했을 때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내놓으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중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그 선박 주변 갑판에 쌓여있던 펄을 제거하다가 이준석 선장 여권하고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양호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선체 안에 있을 미수습자의 유해들 또 유류품들 상태도 이거 예상보다 양호할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어떻게? 뭐 어째 그거 외에도 뭐 저 신발이나 뭐 화장품 샘플이나 뭐 그다음에 무슨 휴대폰도 나왔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꽤 하여튼 그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충분히 있는 그런 유류품 회수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언뜻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빼다가 펄 빼다가 거기에 뭐 유해 같은 거 섞여 나올 이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조사위에서 그 유해 발굴 전문가를 어제 입회를 시켰습니다. 송장근 씨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그 작업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을 했죠. 제가 그 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콸콸콸콸 하나하나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밑에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임양된 이후에 서서히 이렇게 쌓여 있는 그냥 이렇게 액상 이제 걸쭉한 이런 물 같은 그런 뻘입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제가 그 반잠수선에 승선했을 때 그 뻘이 떨어지는 그 모습 못 봤어요. 이제 그만큼 이렇게 이제 고정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 퍼내면서 하나하나 퍼내면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확인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권도 찾아내고 신발도 찾아내고 화장품 샘플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눈 올 때 이렇게 플라스틱 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유골에 어떤 손상이 안 가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참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유가족들 세월호 가까이에서 보고서 오열하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가슴 아프죠. 선체조사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에서 각오세요? 지금 이게 참 우리 앵커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조사는 참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뭐 검경 조사, 그다음에 법원 판결, 그다음에 뭐 해양안전 심판원 특별 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 조사위가 우선 이제 꾸려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행한 일이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초기 대응을 이제 실패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이제 의혹이 계속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제 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위의 기본 방침은 철저한 그 투명한 조사, 그리고 공정한 조사,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하겠습니다. 방향타가 고장이 났었을 가능성, 조탁이 고장 가능성, 또 뭐 외부에서 압력이 주어졌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왔었거든요. 나오죠. 이거 다 열어놓고 수사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고급둔에 의해서 이미 다 조사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보고서를 재검토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보관은 그 외국의 그 세계 최인류 전문가를 일단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 국내 어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기존의 조사를 재검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배가 끌어올려지기 전에 진상조사 결과는 급변침이었잖아요. 급변침에 의한 침몰. 그렇죠. 그렇죠. 네. 요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검경수사본부는 그 조타수의 과실이라고 그랬고요. 대법원 판결은 그 기계적인 결함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지적하는 대로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한번 보고 모르고 하는 말이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반전 분석이에요? 아니, 트럼프 최근 지지율 보세요. 얼마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까?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거든요. 오죽하면 뭐 취임 몇 달 만에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막말이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자고로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대선은 지금 심각합니다. 비호감도가 50에서 한 80% 이르는 후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들 과연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들한테 형님 하고 엎드릴 수준의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높아서 대통령 된 게 아니다. 사회 불만층, 분노층 정서를 대변하면서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말에 지금 끝은 좋지 않다는. 네. 그러니까 당장의 지지율에 목매서 막말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비호감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뭐 굳이 뭐 막말을 해서 대통령 될 수 있다면 뭐 욕쟁이 할머니가 대통령으로 나서야죠. 그렇게 되네. 스트롱맨이 되겠다는 정치인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전 세계가 뒤로 나자빠질 일이다.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에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소식으로 막 타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독재자의 딸의 비참한 최후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바로 그날 홍준표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스트롱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랬죠. 이게 스트롱맨이 강한 정치가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스트롱맨이 독재자란 뜻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충격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독재자의 딸이 구속됐다라고 타전되던 그날 난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독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가득한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데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지사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당의 대표 선수로 확정을 했죠. 이제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인데요. 먼저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어제 서울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승리를 하면서 6연승으로 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안 전 대표가 답을 하면서 이걸로 주말 내내 논란이 상당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니 이건 좀 사소한 질문인데 먼저 좀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의 연설 스타일이 바뀐 게 화제입니다. 상당히 저음 발성으로 굉장히 강한 발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훈련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기자들도 국민들도 의문을 가져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래 그분이 의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도 연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국민 젊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듯 자기가 습득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문가한테 훈련받은 거 아니고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 발성법이? 네,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다 하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굉장히 그 과학자라서 그런지 탐구욕이 강하죠. 과학 발성이었군요. 그 발성.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은 사실상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박근혜 사면론이 한바탕 논란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지금 현재 사면 같은 것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러한 것은 사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경제인들에게 사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주저하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 소위 사후 보장을 한 것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야기군요. 국정농단. 그렇죠. 그 현장 유지라는 거는 이제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데 있는 건데 뻘이라는 건 나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뻘을 빼는 것은 사실 증거 가치와는 조금 무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바탕에 깔고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은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선체를 어쨌든 훼손하는 과정인데 구멍 뚫는 과정인데 그거를 왜 우리 협의 없이 결정을 하느냐. 글쎄 이제 뭐 유가족분들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 아마도 이제 저희가 뭐 사전에 좀 뭐 말씀을 드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일 자정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지만 말로 하는 건 아니고, 과연 그러한 배출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저희 감정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무게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갖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은 담보된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혹시 선체조사위라는 거는 해수부가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고 감독을 하는 게 역할인데. 맞습니다. 맞죠. 네. 구멍 뚫으라는 게 그동안 해수부의 쭉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아니 선체조사위가 혹시 해수부한테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실질적인 주도권을 해수부가 쥐고 흔드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전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한 결정이고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죠. 예를 들어서 뭐 그저께 차량이 일부 지금 땅에 뭐 반출했지 않습니까? 좌현 램프에 있던 화물 일부를 지금 해수부가 외부로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제 엄중히 항의하고 왜 우리한테 절차도 없이 이렇게 통보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항의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빨리 육상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붙여서 일단 천공을 하자라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동의한 거죠.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일단 해수부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봐야죠. 충분히 조사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세월호 땅에 오를 겁니다. 어쨌든 오를 거예요. 오를 텐데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미수습자 수습 또 선체 조사해야 되죠. 그렇죠.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선체를 절단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절단을 해서 미수습자를 수색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존한 채 수색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게 이제 저희들 그 조사위원 전원이 일치해서 공감을 갖고 있는데 절단 반대, 객실 분리 반대. 반대죠. 근데 이제 지금 아시는 대로 해수부와
코리아 살비지 간의 계약은 예. 절단을 전제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죠. 왜 계약을 애초에 그렇게 했죠? 저희가 알 수 없죠. 저희가 이제 조사회가 생긴 게 지난 그 28일 지난 화요일이니까 예. 저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또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 하라고 했던 걸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상하이 셀비지 쪽이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상하이 셀비지도 뭐 해수부가 이렇게 그 절단하지 말라고 하면 뭐 별 이유 없이 수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뭐 경쟁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한 다른 경쟁업체에서 조금 이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해수부에서는 또 미수습자 가족들도 그렇고 미수습자 수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객실 분리 아니냐라는 얘기를 초반에 하긴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뭐 기본적으로 그 해수부의 안은 이제 뭐 배가 바다에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을 때 한 결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인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3일 전에 이제 반잠 주선에 승선을 해서 선체를 둘러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절단하지 않고도 그 미수습자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진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해수부와 코리아 살비지 계약은 인양되기 전에 물속에 있을 때 계약을 한 것이고 저희는 보니까 인양된 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 아니 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뭐 진입로도 막혀 있고 특히 미수습자가 많을 걸로 보이는 객실 쪽은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던가요?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제안은 뭐냐면 그 내부를 보기 위해서 로봇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진입로를 일단 뚫어서 조금씩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 미수습자 가족들하고는 얘기가 다 되신 거예요, 그 부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받아야겠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물론이죠. 원점에서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수습자 수색 확실하게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김창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선체에다 구멍을 내야지 또 빨리 배를 무트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너무 무거워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협의할 건 하고 신중하게 가자라는 문자를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요.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럼요. 무슨 9430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중함을 주문하셨습니다. 선체조사위에서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정치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정치권의 막말, 이 험한 말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인데요. 그렇죠. 이 별명이 홍트럼프. 이 스스로 우파의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꿈꾸는 한국의 정치인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침없는 말로 트럼프가 대통령 됐듯이 나도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트럼프가 되면 나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치인들의 막말은 사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거침없는 말로 주목도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니까요. 최근에도 탄핵 정국에서 막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막말하면 김진태 의원이 했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사례를 열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로 아주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사실 차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죠.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까지 하는 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얼치기 좌파다. 뇌물 정권 이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나는 천민 출신이고 무지렁이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막말은 아닌데요. 이건 겸손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자기 자신을 한 거니까. 겸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서민들한테 친숙한 어떤 표현과 어투로 지금 굉장히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볼 때는 주목에는 성공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행간에서도 지금 몇 번째 다룹니까. 트럼프를 꿈꾸는 정치인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트럼프가
막말에서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입니다. 아니 근데 막말로 유명해진 게 사실이긴 사실이죠. 뭐 악명이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유명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막말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미국민들의 불만과 욕구를 잘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불만이나 분노, 욕구를 아주 심하다 싶을 만큼 그대로 말에다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확실히 긁어주는. 맞아요. 거친 말이긴 했어요. 거친 말이지만 네.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건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 부족하고 예. 경제 불황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오면 더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정서에 편승을 해서 난 난민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백인 하류층 정서를 대변했는데요. 네. 자유무역으로 시작해서 한 198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고 건강까지 잃은 백인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좀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긴 한데 레드넥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목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일하면서 벌겋게 목이 익은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백인 농부들 이런 걸 대변하는 정서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말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불만 심리, 불만 욕구 막 이런 것들을 잘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표를 얻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 막말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무턱대고 막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호감만 부를 뿐이죠. 비호감만 될 뿐이죠. 네,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그냥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네. 막말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뭔가 시원한 불만 제거의 그렇죠. 역할을 하느냐, 해소 역할을 하느냐. 자유무역 이제 안 할 거야, 보호무역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제조업 쪽에 있는 백인들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뒷부분은 핵심은 빠져있고 오히려 막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 초라한 결과를 낼 거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가 뭡니까? 두 번째 행가는 트럼프가 지금 탄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란 사실을